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물가 수준만을 봤을 때 금리를 낮출 여건이 됐지만 뛰는 집값과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수 부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미 연준은 9월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문가들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통이 오늘 예정대로 기준금리 연 3.5%에서 동결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됐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장재철 교수님, 혹시 오늘 금통위 발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 예상과 같이 동결을 했고요. 3.5%. 그리고 동결의 이유는 집값이나 가계부채 등 한국은행이 금융 불안, 금융 안정에 신경을 더 쓰겠다는 데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가 부진하고 물가의 그 하락, 안정에 대한 또 그 어떻게 보면 확신 이런 거는 지난 7월 회의보다 더 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밝혔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네. 이 소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수 의견.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 예. 대신 한국은행이 얼마 전부터 발표하는 3개월 포워드, 3개월 안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금통위원이 몇 명이냐를 이제 밝혀주는데요. 총재 제외하고 6명 중에서 4명이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3개월 안에 금리 가능성을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네, 내분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좀 더 강력한 시그널일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뭐 나는 누구가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의사록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익명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4명 정도. 그래서 총재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익명성에 대한 뭐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이 우리가 8월 초에도 경험했듯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을 좀 주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뭐 10월 정도의 금리를 내릴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월과 11월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약간의 좀 시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고요. 또 뭐 미국의 그 잭슨홀 미팅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 확인해야 될 거리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기다리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의 결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이제 결정 내용과 3개월 후에 과연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해서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김광석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이창용 총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데 보시기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앞서 교수님께서 그 동결 결과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이 의미를 좀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다. 그럼 1년에 8번 회의가 있는데 그러면 1년 반 이상 금리를 동결해 왔다. 그렇죠. 이번 동결은 무엇을 뜻할까? 저는 금리를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 정책을 비와 같다라고 해석을 해요. 날씨에 비유합니다. 근데 재정 정책은 물조리개와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화분, 가계부채라는 화분, 경기라는 화분, 물가라는 화분,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화분, 여러 화분을 봐서 재정 정책은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네.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에게 더 확대 조정해서 집값 폭등하는 걸 막자. 그 특정 화분에만 물을 주는 게 물조리개입니다. 자영업자가 어렵네.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주자 하는 것이 재정 정책입니다. 물조리개입니다. 재정 정책은 물조리개와 같습니다. 근데 통화 정책은 물을 줄지 말지만 결정해야 됩니다. 화분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화분은 물을 필요로 해요. 어떤 화분들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 화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물을 주는 게 덜 위태로울까? 그러니까 전체 화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화분은 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화분은 물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 예. 물을 줄지 말지를 판단할 때 특정 화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 가장 위급한 화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를 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 내수 경기가 안 좋다 그런 내수 얘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문제, 예. 또 부동산 문제, 또 외환 건전성 문제 이런 것들의 위협을 앞두고 이렇게 금리를 지금 인하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하나의 화분만 고려하고 비를 줄지 말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화분들도 고려해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통화정책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줄지 말지 재정 정책이 특정 분야를 목적으로 한 물 조리기라면 통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고르게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정 분야만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결국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 다음 금통이 이제 10월이잖아요. 다들 이제 10월은 내리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창용 총재가 10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신호를 좀 보냈습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내에 금통위원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4명이. 네, 4명이 6명 중에 총재를 제외해놓고서 6명 중에 이제 4명이 내렸으니까 내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전향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와서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에 대한 피보팅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한 거죠? 소속인 낸 분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그 금리 인하가 지금 늦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그렇잖아요. 좀 늦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통화정책 그 회의 그 통방문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네.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이나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물가도 둔화되는 추세이다. 네. 근데 글로벌 쪽에서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도 소비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물가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는 굉장히 큰 그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통방문의 지난달과 이번 달의 변화를 쭉 보면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거고 기준금리는 우리가 총량 변수라고 합니다. 총량 변수라는 것은 경제 전반에 그러니까 기업, 가계, 일률적으로 정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움직일 때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했냐면 집값과 가계부채의 어떤 상승폭이나 규모는 한국은행이 정책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변수가 아니고 단지 그거로 파생되는 금융 불안 요인을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피드백이 있거든요.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면 가계대출 늘어나고 부채 늘어나고 예, 그렇죠. 부채 늘어가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전 첫 번째 그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그 얘기 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2.4%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재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면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네, 우리 네, 네. 성장 전망 과연 어떻게 바꿨는지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과 가계 부채로 인한 금융 불안 때문에 결국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상당히 그 중요한 말들을 조금 몇 가지 했죠. 어떤 부분이 조금 눈길을 끌었나요? 이창용 총재 부동산 관련해서는? 예,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수 의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잠깐 드리고 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금통위의 의사결정 방식이 마치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어져 왔던 그런 유교 문화,
그런 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만약에 점심 먹으러 이렇게 딱 회식에 갑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 어른이 난 짜장면 그러면 나머지도 내 짜장면 통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위원들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예. 경기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FMC처럼 위원들이 격렬하게 토론하고 각각의 의견을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왜 그런 것인지를 하면서 네.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동결하고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하고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예. 우리 한국 경제의 통화정책 운용상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다 저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6분이.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네 예, 명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네 명. 열어뒀다는 것은 그 중에 정말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라는 의견을 충분히 네. 제안했을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이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주신 의견에는 굉장히 공감해요. 예. 통화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예. 통화 정책의 목표는 가계 부채가 아닙니다. 네.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고용 안정이고 경기 안정인 거예요. 네. 다만 그 통화 정책 의사 결정에 따라 미치는 그 파급 영향이 부동산에도 가계 부채도 가기 때문에 네. 그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다면 통화 정책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예. 물가 안정 됐느냐, 고용 안정, 경기 안정 됐느냐, 이걸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 그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파급 영향, 가계 부채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재정 정책, 금융 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이 의사결정 발언 자체가 독립성을 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수 의견이 하나도 이번 회의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관해 너무 한국은행이 그 정책의 비중을 많이 뒀다 그러는데 이창용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끌족들이 좀 경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예전처럼 많이 떨어질 거로 생각해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했고 또 이번 금융 대책 수요를 지금 줄이잖아요. 수요 억제 대책에 잘 안 나오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니까 그건 좀 지켜보자. 뭔가 하여튼 이 집을 마구 사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집값 상황에서 예를 들면 과거 그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와 같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하셨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없다. 말씀하셨고 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8 대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갈 여유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 거시 건전성 이슈 가지고서 스트레스 DSR이나 다른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수요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확신을 좀 가지고 계신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책 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가 과거에 그 코로나 위기 때 0.5%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처럼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3.5에서 0.5%까지 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내려갈 일은 과거와 같이 없다. 저금리는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2.75에서 2.5% 정도까지가 이번 인하 사이클에서 종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보다 100bp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집값의 추가 상승을 제약할 수 있으니까 혹시 집값 상승에 기대해서 투기적 수요를 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하다. 이걸 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데 대한 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라. 그리고 정부 수요 억제 정책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 이번에 그 분기별 전망이 이제 이번에 조금 이따 내놓는 거죠. 이게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성장률이나 물가는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올해? 네, 일단 종전 5월에도 이 금통위 이후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었어요. 네. 24년 성장률을 2.5%로 지난 전망했었습니다. 5월에. 네. 오늘 발표한 것은 2.4%입니다. 네. 그러니까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예요. 예.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종전에는 2.6%였습니다. 네. 이번에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은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단축시키면 좀 네. 함축시키면 아마 이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장률과 물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네.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하향 조정됐고 네. 물가 상승률도 종전보다는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제기돼서 소수 의견으로 조금 표출됐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는 금통위 운영이 조금 더 훨씬 더 활발하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두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군요. 여튼 금리가 지금 현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니까 우리 경제 소상공인들 높은 금리 때문에 지금 신음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네. 아무래도 내수분이 심각하다고 지금 보이는데 정부, 기획재정부가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는 그랬더라고요. 설비 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정부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게 6월달 산업활동 동향 지표를 보면 소비와 설비 투자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설비 투자는 어떤 선행성이 있습니다.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면 예. 설비 투자 늘어나겠죠. 그리고 수출도 앞으로 좀 더 계속 회복세를 지속한다 보니까 늘어날 거로 보는데 우리 설비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설비 투자가요? 과거에는 뭐 그렇군요. 13, 15% 네, 정도 됐어요. 우리가 고성장할 때는. 근데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향후 경기의 어떤 회복 추세를 볼 때 소비 회복세가 중요하다고 통방문에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비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소비 증가율을 올해 1.8%로 보고 예. 연간 성장률 2.4%보다는 낮지만 이게 소비의 그 굉장히 항상성이나 그 지속성을 볼 때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 아까 이제 성장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올해 경제 성장률 2.4%, 2.4% 내년도 수정. 2.1%거든요. 예.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보다 높으니까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재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13% 수축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3%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10% 내려왔다 3% 올랐는데 3% 오른 게 잠재 성장률 2%보다 높으니까 좋은 거냐? 아닐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경제를 볼 때 성장률을 보통 2년, 3년 평균치를 봅니다. 평균으로 봐야 평균으로 된다. 봤을 때 작년에 1.4%, 올해 2.4% 두 개 평균하면 3.8%입니다. 네. 나누기 이하면 1.9입니다. 1.9%. 그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완전 고용을 하는 적당한 그 GDP 수준입니다. 예. 그것이 약 한 2%씩 늘어나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실질 성장률과 그거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소위 그 격차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예. 산출물 갭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는데 예.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이걸 붙여줘야 되는 것이 붙이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인하라든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내수, 소비와 투자를 올리자는 얘기죠. 근데 잠재 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률이니까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건 조금 전반적인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한 해가 올해만이 아니라 뭐 2, 3년 그렇죠. 평균을 봐야 된다, 성장률을 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아니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이제 소비도 그렇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가 건설 투자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생산을 위한 총 고정 자산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3년째 마이너스입니다. 장기 추세로부터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경기를 부양하려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요? 거죠. 네, 지금 경기 부양 관련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리만큼 뭐 경기를 부양시키는 좋은 수단이 없는데 일단 이번에 금통위가 동결을 했으니까 무너지는 내수, 심각한 내수 부진, 뭐 이대로 좀 참을 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정적인 수단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말씀 주셨었던 것처럼 이 기재부의 판단과 한국은행의 판단이 뭐 경제 괜찮아라는 의견이잖아요. 지금 경제 괜찮아. 네.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부문별 민간 소비 지출 아까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특히 24년 2분기에 네. 그 부문별 민간 소비가 네. 설비 투자 마이너스 2.1%입니다. 건설 투자 마이너스 1.1%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나라의 투자입니다. 투자. 네. 근데 이 투자는 곧 고용의 선행 지표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생겨요. 예.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비 투자 부문이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이 투자 부문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 투자와 소비를 합하면 그게 내수 경제인데 그렇죠. 내수가 그러니까 투자가 회복되면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그게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데 신규 일자리가 계속 청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만큼의 그런 경제가 아닌데 내수 회복이 진전되고 있다라든가 지금 2.4%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가 괜찮다라고 하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한 것일까? 어쩌면 그냥 구두로 어떤 뭔가 발언을 통해서 희망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경기 판단에 정말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이고요. 예.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투자와 건설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지재 투자라고 합니다. 이 3대 부문의 투자는 뭐를 통해서 촉진될까요?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게 금리인데. 네, 금리를 예를 들면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합니다. 뭐 구조적 투자가 있고요.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기 위한 용량 투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M&A 투자가 있어요. 이 3대 투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로화됩니다. 마이너스화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5%인데 굳이 3%짜리 수익성을 위해서 신사업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신규 투자가 위축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축된 투자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게 고용 또 소득, 소비로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단행한다면 경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네요. 그렇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한데 내수의 중요한 부분인 투자를 좀 더 받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집값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했고 과연 이제 언제쯤 내릴 수 있을지 시장은 10월을 예상하는데 그 10월이 바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연계되는 거죠. 연준이 9월에 이제 FOMC를 열어서 금리를 낮추면 우리 한국은행도 내릴 것이다. 지금 뭐 미국 경제 동향을 보면 연준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나온 그 7월 의사록을 미국 FOMC 의사록 보면 뭐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다음 그러니까 9월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컨펌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번 잭슨홀 미팅 그 심포지움에서 기조 연설을 할 때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임이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현지 시각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하는데 금요일 날 아마 오전에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기조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8월 달에 그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시장의 어떤 좀 부정적인 그 이슈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7월 그 FOMC 의사록에서도 고용 수준이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몇몇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된 상황이라고 보면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한 것 같고요. 문제는
25bp냐 아니면 50bp냐에 인하 폭이 어떻게 인하 되느냐? 폭이 0.25%냐 0.5%인데 우리가 보면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소위 말해서 B컷 50bp 이상 낮춘 거는 경제 위기나 시스템 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9/11 때 예. 그리고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을 때 50bp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그런 위기 상황이냐? 예.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다, 그리고 이거죠? 아직까지 뭐 샤메 법칙도 그렇고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경기 침체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표들이 나쁘고는 있지만 아직 미국 경제가 강건하고 올해도 2%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25bp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네요. 근데 그런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잠깐 언급하신 그 잭슨홀 미팅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인데 이게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임에 대해서. 예. 그런 모임들이 역대 뭔가 중요한 결정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잭슨 홀에 있는 이 홀이라는 영어 단어가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산이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산, 예를 들어서 광산, 광산, 뭐 금산, 네. 연산 이런 산자가 들어가는 지명 이름 있죠. 골짜기 같은 걸 뜻하는데, 예. 그러니까 소위 이 티턴산의 계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티턴산의 예, 계시. 잭슨홀이라는 그 장소가 세계 주요 인사들이 경제계 인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엄을 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잭슨홀 미팅에서 항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예. 각국 중앙은행 총재가 했던 발언들, 그 발언들이 마치 포워드 가이던스처럼 작용해서 그 3달 후에 통화정책 기조에 반영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드린다면 22년 8월 네. 잭슨홀 미팅 때 22년 8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짧게 예. 이 연설을 했습니다. 어. 그때 지금부터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 하면서 22년 하반기에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한다든가 예. 그때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나타났고 뭐 슈퍼 강달러가 찾아오고 예. 주가는 급락하고 뭐 부동산 매매 가격도 급락하고 예. 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런 것처럼 그 과거에 있었던 연준 의장이나 뭐 그밖에 여러 인사들이 그때마다 이 8월 잭슨홀 미팅 때 했던 발언 그것을 기점으로 실제 통화정책 기조가 3, 4개월 후에 반영됐던 모습을 가지고 예. 이른바 티턴산의 계시라고 할 만큼 그 지역이 이제 티턴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잭슨홀이. 네.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입니다. 우리 금요일 밤 11시에 밤 11시. 예, 밤 11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예. 그 연설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할 것인가. 정말 말대로 뭐 비컷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예. 그런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는 시점이니까 지금 통화정책 기조의 변곡점이잖아요. 예. 그 피벗의 시점이니까 예.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그 발언을 분명히 할 텐데 예. 그 발언에 따라서 뭐 시장이 크게 뭐 이렇게 환호하거나 네. 울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전망, 주식 시장의 영향, 또 달러의 영향, 많은 시장에 지금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관련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